그러니까 이단으로서는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 대리 국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전략적인 손실이죠. 소련이 시리아와 관계를 처음 개선이 70년대입니다.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때부터 쌓아왔던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시리아의 방향은 사실 에르도안이 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도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울광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라사드 정권이 축출된 후 현재 시리아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시리아 상황 참 예측하기 어렵고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오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거기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겠죠. 준비를. 자, 그런 어찌 보면 아직까지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의 그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지금 뉴스 보도된 상황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이미 이제 내각을 거의 구성한 것 같습니다. 조각을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외무장관, 뭐 국방장관, 뭐 내무장관 다 임명을 했어요. 거의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계속 새로운 이 실권자, 뭐 HTS가 이끌고 있는 새 정부, 뭐 과도 정부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새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표단을 보내고 있고, 또 미국도 사실 보냈고요. 자, 그래서 새 지도자 아흐마드 샤르라, 앞서 옛날 이름은 이제 줄란이라는 이름이었죠. 아흐마드 알 줄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도자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가장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리아 재건이다. 시리아 재건. 오랫동안 독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도 망가지고 사회 기반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IS도 아니고 알카에다도 아니다. 상당히 온건하다. 그리고 시리아 국가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이제 좋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대로만 간다면 시리아가 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도처에 이제 숨어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언제 돌출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안개 속이죠.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독재 정권 추출을 이끈 HTS는 원래 알카에다였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 단체로 규정한 HTS는 어떤 단체인가요? 예, HTS는 하야트 타흐리르 샴 알아보죠. 하야트 뭐 집합, 어셈블리, 뭐 이런 연합 뜻이고요. 타흐리르는 해방이죠. 그 다음에 샴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 옛날에 시리아가 오스만 시대 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다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시리아 해방연합 뭐 이렇게 초보를 번역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조직의 전신이 자브카트 안누스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역시 이 지금 아흐마드 샤라가 같이 본인이 이끌었던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었죠. 자브카트 안누스라가. 그래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났을 때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만들었던 조직이 이 자브카트 안누스라 조직이었고 사실 본인이 알카에다 몸 담았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알카에다는 자기하고 시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HTS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이슬람 극단주의 색깔을 좀 빼고 있죠. 지금 많이 뺀 상황이고. 그래서 HTS가 지금 집권 세력인데요. 문제는 HTS가 이렇게 한 조직이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HTS 하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지금 반군들이 연합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조직이 이제 HTS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군의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완전 지하디스트,
거의 뭐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서 아주 세속적인 종교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속적인 민병대까지 다양한 색깔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반군이. 그럼 HTS가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튀르키예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뒤에서 HTS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그래서 이들립이라는 시리아 북서부에 있다가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뭐 하마, 홈스, 알레포, 그다음 다마스커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점령을 해나가면서 결국 아사드 정권이 11일 만에 무너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서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재건해야 되잖아요. 자, 재건을 하려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재건 못합니다. 그리고 제재 풀어야 되거든요. 좀 미국이 계속해서 시리아에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뭐 40만, 50만 뭐 엄청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재를 풀지 못하면 사실상 시리아 재건은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HTS가 또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시리아 제재도 풀어줘야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흐마드 샤라 이 지도자가 우리는 알카에다를 추종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재건할 수가 없죠. 아무도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극단주의 단체인데 제재도 못 풀죠. 그럼 자금 지원도 못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흐마드 샤라는 아주 영리하게 시리아 재건, 그다음에 시리아 통치를 위해서는 뭐 시리아가 완전히 지금 그 오랜 뭐 14년, 11년부터 내전이 시작됐으니까요. 자, 그런 오랜 내전으로 완전히 망가진 시리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정상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 과도 정부와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 역시도 뭐니 해도 뭐니죠. 자, 시리아 왜 관심을 보일까? 뭐 이란과 러시아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시리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시리아를 잘 이용했던 국가는 역시 이란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지중해 부동항이 있었고 타르투스라는 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흐메이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군 기지를 또 본인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시리아를 반드시 육로로는 시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시리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친이란 정권이 아니면 헤즈볼라를 육로를 통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로가 없다면 나머지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항공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가 너무나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이란에게도 역시. 자,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하고 카타르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와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건이죠. 재건 누가 재건을 하느냐? 재건하면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일단 재건에 지금 제밥에 관심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재건하게 되면 어쨌든 국제사회가 돈을 줄 것이고 그게 뭐 까타르가 돈을 댈 가능성도 있고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아랍에미리트 UAE가 돈을 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돈을 받아서 어쨌든 재건을 해야 되고 그 재건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의 또 영향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두 배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다투어서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부터 해서 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가 재건을 할 것인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건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터키의 사람들이 와서 건설을 할 것인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에 전부 다 관심이 가지고 있고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고 또 지정학적으로 시리아가 너무나 중요해요. 레바논으로 갈 수 있고 레바논 그다음에 또 시리아에서 바로 또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를 만약에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누가 쓸 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할 수 있는 시리아에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 어떤 세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그에 대한 방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요하고, 또 미국은 여기서 잘못되면 아직도 IS 잔당이 시리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IS가 다시 여기서 발언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다 잡아야 되려면 어쨌든 시리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에 그렇게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자, 그리고 시리아가 잘못되면 레바논도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요르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뉴스 때문에 관심을 못 가지시는데, 너무나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54년의 독재 정치가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중동적 정체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사드 정권 때의 시리아는 어느 나라와 어떤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자, 아사드 정권은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내전이 나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안 죽였기 때문에, 자국민을. 그래서 뭐 다들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이 바샤르 아사드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 헤페즈 아사드의 아들이지만 2000년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본인이 이제 실권을 쥐게 됐죠. 대통령이 되는데, 영국에서 안과 의술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어쨌든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뭐 서구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뭐 착하고 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리아 내에 있지 않았고 외국물 좀 먹지 않았냐. 그러면 아버지와 좀 다르게 조금 시리아 통치를 좀 온건한 방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1년 내전이 나고 나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반정부 시기가 났을 때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하면서 사실상 또 다른 도살자가 하나 탄생을 했고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문제가 없었죠. 근데 2011년 이후에 자국민이 많이 죽고 나서 결국 아랍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 퇴출되고, 시리아를 끝까지 이제 후원했던 국가는 역시 러시아와 이란이었다. 2015년에 아사드 정권이 거의 반군들에 의해서 무너질 뻔했는데, 그걸 살려낸 게 바로 러시아와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 세 세력이 죽어가는 아사드 정권을 살려낸 거죠. 자, 그렇게 했었고, 유럽 쪽에서도 최근까지만 해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위선적이죠.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 아랍연맹에서 퇴출됐던 아사드를 다시 아랍연맹에서 이제 다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내전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시리아를 이렇게 고립시켜 두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사드를 데려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사실 이 정권을 정당성을 인정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결국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유럽 사람들도 이제 멋쩍은 거죠. 저런 독재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네. 이제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고, 다른 국가들도 오히려 아사드 정권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사실상 사상 누각이었고, 그냥 모래성 같은. 그러면서 갑자기 무너진 것이죠. 시리아에 봄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시리아의 봄,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 시리아의 봄 하니까 87년 서울의 봄이 생각납니다. 네, 그런 게 정말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기를 진짜 바라고요. 전 세계가 바라고 있겠죠, 사실. 그렇게 와야 되고, 정말 54년 독재 통치하에 있던 시리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리아라는 나라가 정상화돼서 다른 국가처럼 잘 살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는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카이다 출신이나 IS 출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재건을 위해서 얼굴을 싹 바꿔서 우리 그렇지 않다. 양복을 탁 갈아입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트릭인지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 나 이번에 중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더 길게 이 정권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시리아를 이끌고 갈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아랍의 봄 이후 독재자들이 축출된 국가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자, 리비아와 이집트. 오히려 이집트가 더 나쁜 독재가 들어왔죠. 더 악한 독재가. 네, 그 상황이고 리비아는 끊임없이 내전을 하다가 지금도 동부와 서부가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서부 쪽에는 이슬람 세력이고 동부는 하프타르라는 아주 군벌 집권자가 들어와서 세속적인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여전히 세력 다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국가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권력을 놓고 양측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거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에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무하마드 모르시라는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1년 정도 하다가 이슬람 성향으로 뭐 법을 바꾸다든지 이런 작업을 벌이다가 반정부 시위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국민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하는. 왜냐하면 이집트가 아시다시피 마치 90%, 100%가 다 무슬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 대통령 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런데 이집트라는 국가를 마치 신정 국가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반대 시위를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쿠데타가 났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파타 아시시라는 대통령이 무하마드 모르시 무슬림 형제단 출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다른 쿠데타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집트라는 국가는 정말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현돼서 민간 선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1년도 안 돼서 하야되고, 또 다른 군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집트는 군벌 정치였거든요. 또 다른 군인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리비아는 그래도 독재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좀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리비아라는 국가가 이렇게 하나로 민족주의라든지 하나를 연대시켜줄 그런 구심점이 별로 없습니다. 리비아도 상당히 많은 부족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부족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족들이 이제 합종연합을 하면서 나눠지면서 이제 동부와 서부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재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리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시리아라는 사회가요, 여기도 리비아처럼 어떤 하나로 딱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는 순니 시아파가 아니고 순니 아랍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이파가 있죠. 알라이파가 시아파의 분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하나가 아닙니다. 알라이파가 또 있고, 알라이파가 시리아 인구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아사드 정권과 같이 살아왔죠. 공생을 해왔죠. 왜냐하면 아사드 가문이 알라이파예요. 그러니까 소수이면서도 본인들이 아주 독점을 누려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순니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알라이파 있고 순니 아랍 있고, 그 다음에 드루즈가 있습니다. 드루즈는 또 다른 드루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종파, 드루즈 역시도 시아파에서 나온 또 다른 종교적이면서 또 인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새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에 아흐마드 샤라가 우리는 차별하지 않겠다. 학살하지 않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 아흐마드 샤라라는 HTS의 지도자가 극단주의 순니 지하디스트, 거의 뭐 알카에다 아이시스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얼마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있어요. 근데 3주 전인가 알라위파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크게 했었어요. 반정부 시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스크를 이 순리파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아마 모스크를 해쳤나 봅니다. 침범을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순리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본인들이 예배를 못 드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순리 극단주의자들은요, 드루즈나 시아파를 사실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시스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자기들 추종 세력 말고는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하고 시야를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건이 나뉘었죠. 이번 시리아 내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이란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아, 심각하죠. 심각하고 특히 이란이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란의 저항의 축, 소위 우리가 Axis of Resistance, 저항의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대리 조직 혹은 뭐 연대 조직, 연대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1년 이상 전쟁을 벌이면서 거의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또 대표적인 이란의 대리 조직이잖아요. 1982년 이란이 레바논에 세워졌던 조직인데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거의 괴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연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 대리 국가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시리아 무너져 헤즈볼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으로서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걸 놓고 이란 내부에서 좀 치열한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엄청난 지금 내부 분열 상황까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쏟아부은 돈이 뭐 70조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시리아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뭘 했냐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했냐. 그럼 왜 그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서 했는데 결국 이거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이 있고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와 군사 기지가 있었는데,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반군들에게 뺏기면서 과연 러시아는 그럼 아프리카로 이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였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다?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전략적인 손실이죠. 러시아가, 즉 소련이 이 시리아와 관계를 처음 개선이 70년대입니다.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쌓아왔던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시리아에 대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의 방향은 사실 에르도안이 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도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은 HTS를 지원했고 사실상 이번 공격을 뒤에서 거의 뭐 오케스트라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이 거의 350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근데 아사드가 에르도안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니네 국민들 350만이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이제 좀 데려가야 되지 않냐. 아사드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북서부의 이들립이라는 도시부터 해서 여기를 튀르키예가 어떻게 보면
시리아 땅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터키 군이 주권을 침해하고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으로서는 일단 군부터 빼라. 남의 영토에 네가 왜 주둔을 하고 있냐. 그거 안 빼면 우리 대화를 못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대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화도 안 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던졌던 마지막 카드가 HTS를 지원해서 얘를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잘 돼서 정권까지 너무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 그겁니다. 사실 다마스커스까지 가려고 생각도 안 했다. 그냥 위쪽에 있는 국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리아 정리군이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마스커스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여하튼 에르도안이 지금 SDF, 즉 시리아 데모크라틱 포스라는 쿠르드족 있죠. 시리아 북동쪽, 예, 북동쪽에 지금 거의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쿠르드 조직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터키 내에 1,700만 되는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무장 투쟁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 SDF가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도 도와줄 것이다. 얘들도 똑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SDF를 해결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르도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HTS 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아 새 정부의 정규군으로 그냥 편입이 되라. 아니면 무기를 놓고 떠나든지, 아니면 편입이 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SDF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고, 이미 둘 사이에는 정황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튀르키예가 밀고 있는 반군하고 그 다음에 SDF하고 싸우고 있고, 아직 전면전 상황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DF 계속해서 여기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에르도안은 SDF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내전으로 갈 수 있죠. 자, 문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SDF를 과연 도와줄 것인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에르도안이 원하는, 쉽게 말해서 에르도안이 터키 전체를 먹어버리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튀르키예가 새로운 오스만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의 우리 역사적인 오스만 제국, 그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튀르키예는 완전히 지금도 중요한 키메이커인데 실제로 SDF를 제거하고 완전히 이 시리아를 먹어버리면 시리아는 완전히 튀르키예의 위성 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음 이 이후에 에르도안의 목표는 무엇인가? 에르도안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에르도안은 또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다 떠나서 지금 이스탄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에르도안이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차으로 가는 상황, 즉 에르도안이 시리아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SDF를 좀 지원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SDF가 이스라엘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정국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차악의 상황이 된다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충돌할 가능성, 물론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스라엘은 튀르키예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워낙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시리아 미래를 결정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제가 에르도안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로서는 에르도안하고 대화를 해야지 지금부터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야, 좋다, 네가 원하는 건 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선은 넘어간다면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계속해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화가 잘 되면 괜찮은 것인데, 대화가 결렬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영토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방어적, 예방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HTS가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국가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없다, 싸울 의도도 없고 힘도 없다,
자, 그렇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정별이 나서 아흐마드 샤라는 없어지고 수염이 훨씬 긴 사람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된 무함마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마스커스를 차지했는데 아랍어로 내일은 예루살렘, 부크라 일랄 꽃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로서는 대비를 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원래 국경선을 넘어서서 그 진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미 했고 진지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깊은 고를 파서 극단주의자들이 육로를 통해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고 그다음에 진지 구축을 다 했습니다. 이미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의 주권 침해 뭐 당연히 맞죠. 맞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한테 그렇게 당한 그런 아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사드 정권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거의 다 망가뜨렸어요. 예. 공습을 계속 했었죠. 거의 한 10일 이상 공습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사드가 가지고 있던 무기 한 80, 90% 중요한 로켓이나 미사일은 거의 다 부셨습니다. 왜? 그게 방군이 들어갔을 때 방군이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 자, 그런 작전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의 위험 요소를 아예 그냥 제거하는 방식. 국제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입장이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번 시리아 내전 종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자,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중동 전문가기 때문에 맨날 중동만 반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만 남은 예의를 주시를 해라. 이란도 봐야 되고, 그럼 다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리아는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시리아는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럼 북한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국가가 외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시리아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사관도 없어요. 레바논에는 베이루트에서 모든 시리아 관할 업무를 다 대행을 해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HTS가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정부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정부가 큰 어려움 없이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 순항을 잘 해가면 그것이 이제 6개월 지나선지 아니면 1년 지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기 재건 저는 우리가 가서 재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재건할 건 없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 다 재건하려고 거기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까지 거기 가서 숟가락을 놓겠다? 그거는 좀 과잉이고. 아니, 원하면 해줄 수는 있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단가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중국하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가서 다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런 거는 못하고 스마트 도시라든지 좀 고물가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건설 같은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가 시리아의 앞으로 미래를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 시리아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은 사실 외교 관계를 못하면서 결국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정권이 잘 유지가 된다면 온건한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시리아와도 재빨리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